제사밥을 건넨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나타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한 여인은 15년째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낯선 사내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녀는 결국 절대 건드려선 안 될 것을 내어줍니다. 남편에게 바친 제사밥. 그 순간 사내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 내가 가장 좋아하던 맛이요. 그건 죽은 남편만 알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돌아온 남편일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진실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잠시 후 15년의 기다림이 무너지는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면 그 마을에는 을의 비가 찾아왔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처마 끝을 타고 흘러내리고 나루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강물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찻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찻집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작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기둥은 오래전에 빛을 잃었고 문짝은 바람이 불 때마다 제 힘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처럼 덜컥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해도 굳이 고개를 돌려 살피지 않을 만큼 그 찻집은 마을의 풍경 속에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연화. 올해로 5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허리는 아직 곧았으나 손등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차를 우려내고 찻잔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내었고 오지 않으면 혼자 마셨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1년 중 단 하루 다른 모든 날과 결이 다른 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15년 전 연화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태수. 나루터 마을에서 작은 약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번듯한 약방은 아니었습니다. 마루 한쪽에 약재를 쌓아두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직접 약을 지어주는 그런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크지 않았고 화를 내는 일은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다만 아픈 이가 약값을 내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면 아무 말 없이 약봉지를 내밀곤 했습니다. 그것이 태수라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 곁에서 약방 살림을 도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봄이면 뒷마당에 약초를 말렸고 겨울이면 부뚜막에 나란히 앉아 불멍을 쬐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단단한 것이 무너진 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급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보내어 산 위쪽 마을에 아픈 이가 있으니 와달라는 전갈이 왔다 했습니다. 태수는 약상자를 챙겨 들고 나섰습니다. 연화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을 때 태수는 고개만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며칠을 수색했으나 태수의 흔적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관가에서도 더는 찾을 수 없다 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약방 마루에 홀로 앉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닫고 나간 문짝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는 시신 없이 치러졌습니다. 빈관 앞에서 연화는 절을 올렸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무료로 약을 나눠주던 시절 고마워하던 이들 중 몇몇이 와서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하루 이틀이 지나자 제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그 뒤로 연화는 약방 문을 닫았습니다. 약을 지을 줄 아는 것은 태수였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약재를 조금씩 팔아 연명하다가 어느 해부턴가 찻집으로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차를 끓이는 일이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날에도 물을 올리고 찻잔을 데우고 향을 피우는 일. 그 반복만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연화는 단 한 해도 남편의 기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해에는 나물 한 접시가 전부인 적도 있었고 그마저 없어 맹물에 소금만 풀어 상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하루만큼은 반드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수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마저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 밤이었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말린 나물이 올라 있었습니다. 연화는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인지 혼잣말인지 아니면 차마 꺼내지 못한 이름인지 그것은 연화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고 등잔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해마다 이 시간이면 기억 하나가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태수가 문을 나서며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던 그 뒷모습. 그때 붙잡았더라면,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생각은 1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사내였습니다. 낡은 도포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오랜 길을 걸어온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 한 잔 부탁하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찻집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뚜막 앞에 서는 순간 발이 멈추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찻잎은 며칠 전에 떨어졌고 곡식도 바닥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찻집 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제사상 위에 올린 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상 위의 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에게 올린 것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남편을 위해 차린 것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그 사이로 섞여들었습니다. 연화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 죽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님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사내 앞에 죽을 내려놓는 연화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건네고 있는지. 이 비오는 밤, 이 허름한 찻집의 문을 열고 들어선 사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죽 한 그릇이 15년이라는 시간 위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낼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빗소리만이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등잔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는 모습이 오랫동안 따뜻한 것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풀뿌리를 다듬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손이 그릇을 감싸 쥔 모양새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깨트릴까 두려운 것을 다루듯. 연화는 맞은편에 앉아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등잔불이 닿는 쪽만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고 볼은 바람에 오래 시달린 사람처럼 거무스름하게 탔습니다.
눈은 깊었으나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죽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한 숟갈.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기울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혹은 떠오르는 것을 붙잡으려는 듯 그 찰나의 표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내가 다시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소리 없이 죽을 삼키는 사이 찻집 안에는 빗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번갈아 울렸습니다. 연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늦은 밤에 왜 나루터 근처를 떠돌고 있었는지. 찻집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사람에게 먼저 묻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입을 열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캐묻는 것은 패가 됩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마에 난 흉터였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아문 지 여러 해는 되었을 것이나 흉터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할 만큼. 연화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남의 상처를 오래 들여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죽그릇이 비었습니다. 사내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한동안 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릇 옆에 놓인 말린 나물. 작은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그리고 상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수저 한 벌. 사내의 눈이 그것들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 음식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은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상 위에 얹힌 채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5년을 같은 말로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에 잃었습니다. 산사태에 묻혔다 들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꺼져가는 향로의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방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약을 지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더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태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말이 없었는지, 아픈 사람 앞에서만은 눈빛이 달라지던 사람이었다는 것. 겨울이면 부뚜막 앞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불을 쬐던 밤들. 그러나 연화는 그런 이야기를 낯선 사내에게 꺼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것을 비 오는 밤 처음 본 사내에게 풀어놓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찻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지붕을 채우고 있었고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연화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내의 숙인 고개 너머로 보이는 것은 젖은 도포의 어깨와 거칠게 묶은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사내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사태, 약방, 15년. 그 단어들이 사내의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기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체도 색깔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감각, 무언가를 잊고 있다는 아주 오래된 불안. 그것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사내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름이 있기는 했습니다. 도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 사내가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낮은 천장과 약초 냄새뿐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흙과 피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곁에는 수염이 허연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떠돌이 장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산속에 묻혀 있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검은 안개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안개 너머로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사내의 상처를 돌본 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도윤이다. 그것이 사내가 얻은 전부였습니다. 새 이름 하나, 그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는 텅 빈 사실 하나. 도윤은 노인의 곁에서 살았습니다. 약초를 캐는 법을 배웠고 상처를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으나 약재를 만지는 손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는지, 어떤 뿌리가 피를 멎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도윤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왔고 마을과 마을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지어주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돌이 약사라 불렀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대답하지 못했고 어디로 가느냐 물으면 역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밤이면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아주 먼 곳에서.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울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뒤에도 가슴 한쪽이 오래도록 저려왔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 감각만이 1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도윤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윤이 오늘 이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곳이었는지 도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고 걷다 보니 여기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불빛이 보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 죽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의 제사를 지내다 말고 낯선 사내에게 죽을 내어준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이 묵직한 감각이 무엇인지, 이 낡은 찻집의 약초 냄새가 왜 이토록 익숙한지,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여인의 목소리가 왜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던 그 울음과 닮아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시간을 기억한 채 버텨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시간을 잃어버린 채 떠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찻집 어딘가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밤은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찻집을 떠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지고 나루터 쪽으로 엷은 물 한 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을 때 사내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접힌 도포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채로 두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사이 말려둔 것을 가지런히 접어놓고 그 위에 말린 약초 한 묶음을 올려두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초였습니다.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만 나는 기침을 다스리는 데 쓰는 약재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약방 살림을 거들던 시절 태수가 늘 아껴두던 약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떠돌이 약사라 했으니 약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숙박비 대신 놓고 간 것이려니 그렇게 여겼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거두어 선반 위에 올려놓고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물을 올리고 찻잔을 데우고 향을 피우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빈 죽그릇을 씻어 엎어놓을 때 연화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사내가 죽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던 그 모양새. 첫 숟갈을 떠넣고 멈추었던 그 찰나의 표정.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잠깐 연화의 머릿속을 스쳤으나 이내 빗물 자국을 닦아내듯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떠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찻집의 하루는 다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태수가 산으로 올라가던 그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무렵 나루터 마을에는 윤대식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상단의 수장이라 불렀습니다. 나루터를 오가는 물자의 대부분이 윤대식의 손을 거쳤고 약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쓰이는 약의 값은 윤대식이 정했습니다. 그가 비싸다 하면 비싼 것이었고 그가 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이어져 온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대식의 상단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았고 나루터의 뱃길을 쥐고 있는 그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곧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약값이 오를 때마다 한숨을 삼켰고 아픈 식구를 두고도 약을 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에 태수가 있었습니다. 태수의 약방은 작았습니다. 마루 한쪽에 약재를 쌓아두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직접 약을 지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약값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가 찾아오면 약봉지를 내밀고 값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갚겠다고 고개를 숙이는 이에게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방에서 몇 사람에게 약을 나눠주는 것이 상단의 장사에 무슨 영향이 되겠느냐. 윤대식 또한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태수의 약방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뿐이었으나 차츰 윤대식의 상단에서 약을 사던 이들까지 태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약이 더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아예 값을 매기지 않았으니 싸고 비싸고를 따질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수에게서 약을 받으며 비로소 아픈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대식의 상단에서 약을 사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윤대식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태수의 약방을 찾아가 넌지시 이야기를 전하게 했습니다. 약값을 받지 않는 것은 장사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것. 돌려 말했으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약방 문은 열려 있었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여전히 약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윤대식에게 맞서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 앞에서 모른 척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대식의 눈에는 그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자신의 자리를 흔드는 것, 그것은 윤대식에게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단을 일으키기까지 윤대식은 무수한 것들을 짓밟고 올라선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무엇을 무너뜨리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의 약방에 전갈이 왔습니다. 산 위쪽 마을에 급한 환자가 있으니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을에는 약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전갈을 가져온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급박한 기색이었고 태수는 약상자를 챙겨 들었습니다. 연화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려 연화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다면 달려가는 것이 태수였고 연화는 늘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태수가 나루터 길을 지나 산길로 접어드는 것을 연화는 보았습니다. 등이 작아지고 산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칠째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산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색대가 올라갔으나 태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약상자 하나만이 진흙 속에서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제 살 길을 찾아 흩어졌고 태수의 약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윤대식의 상단은 다시 마을의 약재를 독점했고 약값은 이전보다 올랐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맑은 날에 일어난 산사태를, 하필 태수가 올라간 그 산에서 일어난 것을, 전갈을 가져왔던 사내가 그 뒤로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것을 아무도, 연화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누가 남편을 그 산으로 불러냈는지, 그날 밤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화에게 남은 것은 시신 없는 빈 관과 반쪽짜리 나무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무패. 태수와 연화가 혼례를 올리던 날 둘이 하나씩 나눠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한쪽에는 태수의 이름을, 다른 한쪽에는 연화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반쪽과 반쪽이 맞닿으면 하나의 나무가 되는 그런 소박한 언약이었습니다. 태수의 반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반쪽을 작은 상자에 넣어 찻집 한쪽에 두었습니다. 열어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열어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태수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5년. 연화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비에 젖은 사내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제사상의 죽을 먹고 새벽에 떠났습니다. 연화는 선반 위의 약초 묶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떠돌이 약사가 두고 간 약초.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연화의 손이 약초 묶음 위에 얹힌 채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재를 묶은 방식이 눈에 밟혔습니다. 줄기를 가지런히 모아 3번 감고 끝을 안으로 접어넣는 방법. 흔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태수가 늘 그렇게 약재를 묶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약초를 묶는 방법이 하나뿐이겠느냐?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화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사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연화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딘가에는 윤대식이라는 이름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15년 전 태수를 산으로 불러낸 그 사람이 여전히 이 마을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산이 무너져 내릴 때 태수는 산길 중턱에 서 있었습니다. 전갈대로라면 산 위쪽 마을까지 올라가야 했으나 길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길. 누군가 급히 내려왔다면 꺾이거나 밟혔을 풀들이 고요히 제 모양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발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울림. 산짐승이 달아나는 소리. 나무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 태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산 위쪽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뛸 틈이 없었습니다. 흙과 돌이 태수를 덮쳤습니다. 몸이 굴렀고 어딘가에 부딪혔고 숨이 막혔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태수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흙 사이로 보이는 한 조각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낮은 천장이었습니다. 나무로 엮은 지붕. 그 틈으로 빛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고 머리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이마를 만지려 손을 들었으나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수염이 허연 노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등에 낡은 옷을 걸치고 작은 화로 앞에 앉아 무언가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초 냄새가 짙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는 눈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 특유의 무엇을 보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 어떤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가까스로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태수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 자신의 이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혀끝까지 올라오는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더듬어도 손에 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산속에 묻혀 있었는지, 누군가 있었는지,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지,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은 안개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안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열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고 이마의 상처에서는 피가 멎었다 다시 배어나오기를 거듭했습니다. 노인은 그때마다 약초를 갈아 상처에 올려주었고 쓴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건네고 그렇지 않으면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태수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팔이 움직였고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지붕 아래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산 아래 개울가까지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 돌아왔으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도윤이다. 도윤. 태수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낯선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이름. 그러나 자신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으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노인의 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움막은 좁았으나
둘이 지내기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약초를 캐어 먹고 살았습니다.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풀뿌리를 캐고 말리고 묶어서 가끔 산 아래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도유는 처음에는 노인을 따라다니며 약초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약초를 가리키며 이름을 알려주기도 전에 도윤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떤 풀을 꺾어야 하는지, 어떤 뿌리를 어느 깊이에서 캐야 하는지, 줄기를 가지런히 모아 3번 감고 끝을 안으로 접어넣는 묶는 법까지. 머리는 기억하지 못했으나 손끝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손에 새겨놓은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가늘어졌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노인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노인은 도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씻고 꿰매는 법, 열을 내리는 법, 뱀에 물린 자리에서 독을 빼는 법. 도윤은 배웠습니다. 아니, 배운다기보다는 되찾는다는 쪽이 맞았을 것입니다. 노인이 한 번 보여주면 도윤의 손은 2번째부터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산속에서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봄이면 산버지 피고 여름이면 계곡물이 불었습니다. 가을이면 약초를 말리는 냄새가 움막 안에 가득했고 겨울이면 눈 덮인 산 아래에서 화롯불을 쬐었습니다.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 빼면 부족할 것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은 달랐습니다. 밤이면 꿈을 꾸었습니다. 매번 같은 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했고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소리였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세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복판이 쥐어짜이듯 아려왔습니다. 잠에서 깨면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 감각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상처를 돌보고 노인과 나란히 산길을 걷는 동안에는 그 감각이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지고 다시 밀려왔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몇 해 뒤였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노인은 화롯불 앞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 잠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이미 차가웠고 숨은 멎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움막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노인을 묻었습니다. 흙을 덮고 나서 한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물이라는 것이 도윤에게는 어떻게 흘리는 것인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뒤로 많은 것들이 그러했습니다. 감정은 있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밖으로 꺼내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가슴속에 무언가가 차오르는데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늘 도윤의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움막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떠나고 도윤을 그곳에 붙들어 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찾아갔고 상처를 돌보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밥 한 끼를 내밀면 받았고 아무것도 내밀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을 떠돌이 약사라 불렀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대답하지 못했고 어디로 가느냐 물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으나 이내 도윤이 약을 잘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엇을 찾는지 모른 채 다만 밤마다 찾아오는 그 목소리를 따라 가슴속에 남은 그 알 수 없는 감각을 따라 발이 이끄는 곳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나루터가 보이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이 멈추었습니다. 강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바람에 섞여왔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고 허름한 찻집의 등잔불이 비 사이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울렸습니다. 꿈속에서 느끼던 그 감각과 같은 것이 불빛을 바라보는 동안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무언가가 저 안에 있다는 느낌.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저 불빛 너머에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 도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작은 상 위에 놓인 죽 한 그릇, 말린 나물, 그리고 등잔불 아래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여인. 도윤은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15년 동안 잠들지 못하고 울리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여기였다고. 도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찻집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 안에 반쪽짜리 나무 패가 잠들어 있다는 것도, 자신의 품속에 같은 모양의 반쪽이 들어있다는 것도, 두 조각이 맞닿으면 무엇이 깨어나는지도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어느 마을에서도 사흘 이상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나면 떠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등 뒤로 들으며 다음 길로 발을 옮기는 것이 늘 그래왔던 방식이었습니다.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을 붙들어 두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나루터 마을에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찻집을 나선 뒤 도윤은 나루터 근처 빈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겨 길을 나서려 했습니다. 나루터를 지나 다리를 건너면 다음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 위에 섰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루터 너머로 찻집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젖은 기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잡아당기듯 저려왔습니다. 꿈속에서 느끼던 것과 같은 감각이었으나 더 가까웠습니다. 더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만 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었고 이틀이 사흘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나루터 주변을 떠돌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루터의 떠돌이 약사가 왔다는 것, 약을 잘 짓는다는 것, 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오래된 기침을 달고 사는 노인, 등창이 골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낙, 넘어져 팔이 부순 아이. 도윤은 그들 앞에 앉아 말없이 약을 지었습니다. 상처를 씻기고 약초를 갈아붙이고 쓴 약을 다려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 사이에서 간혹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약방 하던 양반 말이요. 강 뭐라 했던가. 강태수. 그 양반도 약값을 안 받았제. 도윤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강태수.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귀에 닿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듯 뛰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5년 전이제 산사태에 묻혀서 약방 문 닫히고 나서 이 마을에 약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졌음께 마누라가 아직 있지 않소. 나루터 쪽 찻집. 도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나루터 쪽 찻집. 그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채 문을 열고 들어섰던 그곳. 향냄새. 등잔불. 그리고 제사상에 죽을 내밀던 여인의 떨리는 손끝. 그 여인이 강태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으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느리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형체를 갖추지 못한 생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각, 안개 속에서 손을 뻗는 것처럼 닿을 듯 닿지 않는 무엇.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도윤은 찻집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죽 한 그릇을 얻어먹은 것으로 인연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자꾸 나루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를 때에도 환자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도 어느 순간 고개를 돌리면 찻집의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찻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루터 근처를 지나는데 찻집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처마 아래에 서서 무언가를 들고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연화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찻집 주인이 지나가는 이에게 건네는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담담한 목례였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20걸음쯤 걸었을 때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사 어르신. 도윤이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두고 가신 약초 잘 쓰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처마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특별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밤 꿈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여전히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방향이 느껴졌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바로 앞.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에서 깨어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익숙한 아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밤마다 찾아오던 그것. 그런데 오늘은 그 아림 속에 무언가 구체적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체는 없었으나 감각은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의 온기, 향냄새, 등잔불에 비친 누군가의 그림자.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 한 잔을 청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내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마시며 찻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기둥, 손때 묻은 찻잔들,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약방 간판. 약방. 도윤의 시선이 간판 위에 머물렀습니다. 글자는 반쯤 지워져 있었으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약방이었다는 것.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약을 짓고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 가슴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은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혹시 남편의 유품이 남아있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도윤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보다 먼저, 가슴보다 먼저 입이 그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닦던 손이 허공에서 잠시 굳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는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았습니다. 찻집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화로 위에서 물이 끓는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찻집 한쪽 선반 아래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에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으나 상자 자체는 반듯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랜 세월 동안 함부로 다루지 않고 조심스럽게 보관해온 것이 느껴지는 상자였습니다. 연화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반쪽짜리 나무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손바닥 절반 크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결이 매끄러웠고 한쪽 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에 닳아 희미해졌으나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연화. 도윤은 그 나무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가만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도윤의 품속에도 나무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사태에 묻혔을 때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그를 구했을 때 진흙범벅이 된 옷 사이에서 나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기억을 잃은 도윤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이것만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품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도윤이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연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크기가 같았습니다. 나무의 결이 같았습니다. 한쪽 면이 고르지 않은 것, 반으로 쪼갠 단면이 울퉁불퉁한 것, 두 조각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찻집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로 위에 물이 끓는 소리조차 멀어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조각의 나무패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닿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두 조각이 맞닿았습니다. 도윤의 손과 연화의 손 사이에서 나무패의 울퉁불퉁한 단면이 서로를 찾아 맞물렸습니다.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한치의 틈도 없이 두 조각은 하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림 같았습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고 또렷해졌고 마침내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상자를 등에 지고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했습니다. 고열이라 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었습니다. 풀이 무성했고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흙이 쏟아졌습니다. 나무가 꺾이는 소리, 돌이 구르는 소리, 몸이 밀려났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찰나 산 위쪽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 산등성이 너머에 서 있던 사람. 어둠 속이었으나 그 윤곽은 또렷했습니다. 덩치 큰 체구, 어깨 위로 걸친 두꺼운 외투, 그리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대식. 도윤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온 것인지 숨결이 새어나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15년 동안 검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이 나무 패가 맞닿는 순간 갈라진 틈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사태가 사라지고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약방이었습니다. 작은 마루, 한쪽에 쌓인 약재, 햇빛이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 마루에 앉아 약을 짓고 있었습니다. 곁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약재를 골라 건네주는 손, 가늘고 부지런하고 익숙한 손, 고개를 돌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일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눈가에 주름이 없었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이지 않았던 시절의 얼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부뚜막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닿아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뒷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빨래를 널다가 이쪽을 보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역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고 햇빛이 눈부셨고 그 웃음이 눈부셨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한 밤 마루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어 한쪽에는 글자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연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깎은 반쪽을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받아들고 새겨진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문 앞이었습니다. 약상자를 등에 지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는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하지 못한 그 말이 15년 동안 가슴속에 박혀 있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나루터 길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무너졌습니다. 기억이 끊겼습니다. 도윤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패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렸습니다. 찻집의 천장이 보였다가 약방의 마루가 보였다가 산길의 어둠이 보였다가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경계를 잃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 흔들림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낯선 사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되찾은 그리고 그것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당신,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중간에서 꺾였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소리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묻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것.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문고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깊이 팬 주름, 거칠어진 손, 세월이 앉은 머리카락. 그 모든 것 너머로 기억 속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뒷마당에서 웃던 얼굴, 부뚜막 앞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얼굴, 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얼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위를 지나갔을 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입이 열렸습니다. 연화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찻집 안의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화로 위에 물 끓는 소리도 바깥의 바람 소리도 모든 것이 그 두 글자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떠돌이 약사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자신의 이름.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남편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존칭도 없이 꾸밈도 없이 그저 이름 두 글자만으로. 그 억양, 그 호흡, 끝이 살짝 올라가는 그 말투. 연화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버텨온 것들이 그 두 글자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차리던 제사상, 빈관 앞에서 올리던 절, 혼자 끓이던 차, 혼자 지새우던 밤,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름 하나를 지금 이 사내가 불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는 법을 이 여인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어깨가 떨렸고 손이 떨렸고 바닥을 짚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뒤로 울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은 있었으나 출구를 찾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구가 지금 열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나무 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나무가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15년 전 하나였던 나무. 반으로 쪼개져 각자의 시간을 견뎌온 두 조각. 한쪽은 찻집 선반 아래 상자 안에서, 다른 한쪽은 떠돌이 약사의 품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찻집 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등잔불이 한번 흔들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은 것도 아니었고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짚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무 폐를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그 찻집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과 지워지지 않은 기다림과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이름 하나가 낡은 나무 바닥 위에 엎질러진 물처럼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되찾은 기억 속에는 따뜻한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산이 무너지던 그 순간 산등성이 너머에 서 있던 사람의 윤곽.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던 그 눈. 윤대식. 그 이름이 도윤의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얇게 걷히고 이른 아침 햇살이 나루터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물 한 개가 피어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찻집 지붕 위에는 밤사이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찻집 마루에 앉은 채 등을 기둥에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방의 마루, 연화의 웃음, 부뚜막 앞의 겨울밤, 그리고 산이 무너지던 순간 산등성이 위에 서 있던 사람의 그림자. 연화는 부뚜막 앞에서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밤새 오간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울음이 그친 뒤에도 한동안 바닥을 짚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도윤 또한 나무패를 쥔 손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연화가 천천히 일어나 화로에 불을 지폈고 물을 올렸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말이 아닌 손으로 몸으로 오랜 습관의 동작으로 밤을 견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연화와 지금의 연화가 겹쳐졌습니다.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손, 약재를 골라 건네주던 손. 그 손이 지금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이 여인 위를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재한 사이 이 여인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시간의 무게가 그 손등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온 기억 속에는 연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의 그림자, 자신을 그 산길로 불러낸 거짓 전갈, 맑은 날에 일어난 산사태, 그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선의 끝에 윤대식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가 올라왔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연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무엇을 하려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 문을 나서던 태수의 등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도윤의 등을. 도윤이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15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돌아오겠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도윤은 문을 나섰습니다. 나루터 마을은 아직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터가 열리기 전이었고 뱃사공들이 나루터에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을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으나 기억이 발을 이끌었습니다. 약방에서 장터로, 장터에서 마을 안쪽으로 이어지던 길. 15년 전의 길이 발밑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장터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며칠 사이 떠돌이 약사의 얼굴을 알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기침을 낫게 해준 노인, 등창을 돌봐준 아낙, 아이의 부은 팔을 치료해준 어미. 그들이 도윤을 알아보고 다가왔고 그 뒤로 또 다른 이들이 따라왔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장터의 웅성거림 사이로 겨우 스며드는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웅성거림이 멈추었습니다. 강태수. 그 이름이 장터 위에 떨어졌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이든 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젊은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곁에 선 어른들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15년 전 이 마을에서 약방을 하던 사람, 산사태에 묻혀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 그 이름을 눈앞의 사내가 자신의 것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마의 흉터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내밀거나 믿어달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산 위쪽 마을에 환자가 있다는 전가를 받고 산에 올랐다는 것. 그러나 그 길에는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었다는 것. 산사태가 일어났고 흙더미에 묻혔으나 살아남았다는 것. 기억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산이 무너지기 직전 산등성이 위에서 누군가를 보았다는 것.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도유는 윤대식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장터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낮은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이가 있었고 눈을 내리까는 이가 있었고 주먹을 쥐는 이가 있었습니다. 15년. 그 긴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죽고 난 뒤 윤대식의 상단이 다시 약재를 독점했을 때, 약값이 이전보다 올랐을 때, 맑은 날에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 전가를 가져왔던 사내가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때,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우연이라 넘길 수 있었으나 모아놓으면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대식의 상단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고 나루터의 뱃길을 쥐고 있는 그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을 잃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느끼면서도 느끼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그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은 나이든 노인이었습니다. 기침을 달고 살던 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산사태가 나기 며칠 전 윤대식의 사람이 산 위쪽을 오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상하다 생각했으나 입을 다물었다고. 그 다음은 장터 한쪽에서 좌판을 벌이던 사내였습니다. 전가를 가져왔던 사람이 윤대식의 상단에서 일하던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산사태 뒤에 그가 마을에서 사라진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나가 열리자 둘이 열렸습니다. 둘이 열리자 셋이 열렸습니다. 15년 동안 닫혀있던 입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알고 있던 조각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 힘도 갖지 못하는 하찮은 목격과 의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장터 위에 하나씩 놓일 때마다 윤대식이라는 이름 위로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윤대식은 장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에는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윤대식의 상단에서 일하던 이들 중 몇이 제 발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산 위쪽에 사람을 보내 길을 막게 한 것, 산사태가 자연이 아니었다는 것, 비가 오지 않은 날 산 한쪽이 무너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삼켜온 것들이 터져나오는 방식은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입이 닫혔고 발이 움직였습니다. 윤대식의 상단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거기에는 고함도 돌팔매질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입을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윤대식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뒷문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결국 윤대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상단도 뱃길도 마을에서의 자리도. 관가의 소식이 전해졌고 윤대식은 끌려갔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사람들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통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잃어버린 15년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화가 홀로 버텨온 15년의 밤들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침묵했던 시간도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을은 천천히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약값이 내려갔습니다. 나루터의 뱃길은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맡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으나 숨통이 트인 것처럼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루터 근처 작은 찻집. 연화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찻집 마루에 찻잔이 2개 놓이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찻집에 머물렀습니다.
약방 간판을 다시 내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을 짓는 일은 계속했으나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돌보았고 없으면 연화 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루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강물 냄새가 섞여왔습니다. 예전과 같았습니다. 붓두막 앞에 나란히 앉아 불을 쬐던 겨울밤과 같은 자리, 같은 어깨 너비. 다만 그 사이에 15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 죽 한 그릇이 나를 살렸소.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 너머에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돌아온 건 당신이었어요. 그 말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나루터 위로 엷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찻집 안에는 등잔불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겪은 것들도 견딘 것들도 놓쳐버린 것들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이마에 남은 흉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고 연화의 손등에 내려앉은 세월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둘 다 젊지 않았습니다. 봄이 몇 번이나 더 올지 겨울을 몇 번이나 더 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남은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찻집 선반 위에는 다시 하나가 된 나무 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져 15년을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이 이제는 틈없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무의 결이 이어졌고 새겨진 글자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태수, 연화. 빗소리가 그쳤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등잔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해서 15년을 돌아 결국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용히 한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다시 만난 인연은 어쩌면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을 수없이 지나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끝내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해지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